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5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전시의 주요 화두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어떤 편의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특히 통신 3사는 다양한 AI 보안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AI로 만들어진 음성을 구분해서 보이스피싱을 방지한다거나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을 할 때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한 이력이 있다면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가 공개된 건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잠시 뒤 IT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지만 눈앞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정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제기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걸로 보이죠. 네, 어제까지가 연휴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는 재판관들이 한 명 한 명 좀 개별적으로 검토 시간 갖고 오늘부터 다시 평의를 하는데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제일 관심은 그겁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까 이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9일 만에 선고기일을 통지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론 종결이 된 지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네. 그러면 뭐 9일, 10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번 주 안에는 그 선고기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네. 다만 이제 변수들이 남아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 이게 우선이고 그렇죠. 그러면 한다면 언제 할 건지 임명한다면 임명이 됐을 때 그러면 이번 선고에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할지 오늘 원래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 열어서 국무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오전에 국무회의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없이 최상목 대행은 뭐 통합에 대한 메시지만 냈습니다. 그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됐다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임명되더라도 이번 사건 심리에서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선고 시점에는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9명 구인 체제로 간다 하면은 변론갱신 절차가 조금은 미뤄질 수 있는 거죠.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8인 체제에서 파면을 결정했었잖아요. 그게 네. 선례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나올 그러네요. 수도 네.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그겁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날지 이건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 심판부터 만약에 먼저 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신고 일정은 조금 늦춰질 수 있고 그럼 조심스럽게 원래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주 많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도 또 최상목 대행의 선택에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최 대행이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 그럼 결정을 보류하면 한덕수 총리 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최 대행으로선 자신의 부담은 또 피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이 모든 변수들 또 재판관들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이란 걸 적용하기로 한다면 여기선 또 그렇게까지는 지연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은 언제 나올게 될까요? 이 윤 대통령 측이 먼저 과거를 좀 보면 지난달 4일이었어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잖아요. 예. 근데 구속 취소는 이거는 그러니까 보석 신청 같은 경우에는 나를 석방해 주세요. 내가 아프거나 뭐 이러니까 꺼내 주세요 이건데 네. 구속 취소는
나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해달라는 거고 윤 대통령 측은 내가 구속된 게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취소 청구를 낸 거예요. 네. 근데 원래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법원이 의견서 제출 기간을 추가로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뤄졌던 거고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네. 이번 주 안에 그럼 이 7일 이내라고 좀 봤을 땐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재판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네. 이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우세하고요. 그렇군요. 예, 만약에 법원이 이렇게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풀려나는 거죠.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이제 2주 만에 재개가 될 예정인데 새롭게 개정된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예,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 탄핵 심판 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적용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오늘 오전부터 대장동 재판 공판기일 진행했습니다. 법관 정기 인사가 있어서 대장동 재판부가 싹 교체됐어요. 그 후로 열리는 첫 재판이고 새로운 재판부는 공판갱신 절차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 도중에 이렇게 판사가 바뀌면 뭐 공소사실 요지 진술이라든가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밀리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그 방금도 말씀드린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 이게 형사재판 갱신을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간소화하고 이렇게 적용을 할지 이재명 대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게 관심을 모으고 여권에서도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재판 과정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 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에 최종 심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어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만남이었어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지금의 정청래 위원장 같은 역할, 탄핵소추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사과를 했어요.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시간 정도 대화 이어졌고요. 이 추후 나온 대화 내용들은 다 국민의힘 쪽에서 정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두 사람이 구치소에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그렇군요.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까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어떤 그런 뭐 당을 수습하고 이 정도의 원로의 메시지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네요. 당내 다른 목소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게 아까 짚어주신 대로 한동훈 네.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나오는 게 어떤 어떤 거죠? 내용이냐면 그 어려울 땐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돌이켜 보건대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뭐 집권당의 대표라는 이 어쩌면 겨냥하는 듯한. 네, 그런 표적 같은 말이 나왔고 네. 또 사사건건 대립각이라는 것도 그 전에 이제 윤한 갈등 대통령과의 갈등이 꾸준히 있었고 네. 또 탄핵 찬성 의사라든가 이런 것도 밝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비롯해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개인적인 소회를 또 밝혔다면서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가 갈등을 유발했다고 말하던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가 밖에서 모르는 풍파를 많이 겪었고 그럴 때마다 많이 지켜주고 서로 도와줬던 관계였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럽기도 하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로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본인은 어떤 윤 정부의 문제들, 그런 김건희 여사나 의료 사태, R&D 문제, 그리고 뭐 이종섭 대사 호주로 가고 황상무 수석 문제, 명태균 뭐 브로커 문제 등등 이런 문제 제기를 본인은 꾸준히 했고 윤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적들이 필요했고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크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직언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쉬운 점은 저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이 직언하고 충언함으로써 문제를 좀 바로잡았어야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거를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인데요. 국민의힘은 탄핵 경험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조언을 구해야 된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의 안중에는 내란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는 듯하다면서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의 안부를 묻는 박 전 대통령 말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예.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고 폭동 세력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게 어불성설이다라는 거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차례로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탄핵 기각을 외치고 탄핵이 말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정당이 막상 탄핵 선고 다가오니까 조기 대선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웃기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면서 직격하기도 했고요. 네. 고작 생각해낸 게 이명박근혜 정당으로 회귀하는 거라면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나제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미군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국방부도 입장을 냈죠. 예, 이 칼빈슨함은요. 미국 해군의 세 번째 10만 톤급 핵 항공 모함입니다. 네. 떠다니는 군사 기지 이게 별명이라고 해요. 이 일 그저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을 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승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그러니까 김여정은 우리나라 일과 한미협력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 거 또 한미일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공에서 공중훈련을 했던 점 네. 지난달에 한미연합훈련 한 점 이런 것들을 들면서 자신들에 대한 대결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우리도 적수국의 안정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협적 행동을 중대시키는 선택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는 이런 김여정의 주장을 두고 핵 미사일 개발,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에 대한 집착과 망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를 더한 그래서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좀 소용돌이로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예고했던 콕 집었던 세 개 나라가 있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유예 기간을 두더니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4일부터 시행된다고 거듭 확인하고 예.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10% 추가 관세 하는 건데 이거는요. 2월 4일에 10% 추가 관세에다가 플러스 10% 관세 더 그래서 보태지는 거죠. 20% 추가 네. 관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럼 뭐 반전은 없고 어떤 협상 반전은 없었고 세 개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미국 동부 시간 4일 0시 우리로 치면 오늘 오후 2시가 되는데 이때부터 발효가 돼요. 이 바로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캐나다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캐나다가 복수하겠다. 미국 제품에 우리도 25% 때린다.
보복 관세 발표를 했어요. 맞불 작전 놓기로 트럼프 했고. 대통령도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사실 트럼프도 우리한테 보복하면 우리는 또 보복 관세가 또 있다 이렇게 그랬을 것 예고를 같아요. 네.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예의주시하는 게 일단 우리가 미국보다 생산 단가 저렴한 멕시코에 진출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멕시코 통해서 무관세로 했던 것들이 이제 네. 멕시코가 관세를 받으니까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타격이 있겠네요. 예, 뭐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등등 400여 개 기업이 지금 멕시코에 생산 기지 그렇군요. 예,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상호 관세도 4월 2일에 시행을 하겠다는 거고 농산물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이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예,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이 비싸지는 거죠. 네. 그러면 또 2차적으로는 업계에서는 부담을 느껴서 수입 물품을 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건데 근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관세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시장에선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손에 닿기까지 네. 벌써 이미 이 일은 벌어졌다라는 건데 AP통신은 한 유통회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멕시코 농산물 회사 9군데로부터 매년 애리조나주 통해서 500만 상자의 농산품을 수입하는데 여기가 일제히 소비자 가격 인상하기로 했어요. 예. 그럼 또 업자들이 강요해서 농부들은 1차적인 가격을 낮춰서 팔으라고 압박을 받고 그러면은 이 농부들은 눈물을 머금고 팔거나 싸게 팔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거는 상하기 쉬워서 그대로 밭에 버려지거나 네. 국경지대 대형 창고에 쌓여 있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고요. 식당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유통기한 오래되는 거 가공품은 사재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뭐 통조림이나 이런 건 사재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육류나 과일류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미국에 이런 데도 있대요. 메뉴판에 가격을 못 적는 식당들. 아직 측정을 못 하고 있는 거군요. 내일 가격이랑 모레 가격이 또 달라지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 블룸버그는 이번 조사 그 미국 여론조사 업체를 인용했는데 네. 성인 2천여 명 조사를 했더니 미국 성인들이 10명 중 6명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 조사를 두고 미국 소비자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는 정치적 역풍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현 리포터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과 강원 그리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운항 여부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볼게요. 정체 구간 많지는 않은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김천 부근입니다. 화물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통은 1차로에서 가능합니다. 3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가신다면 남풍세부터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차량 터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동둔내 부근 2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곳으로 저희를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3대 IT 쇼로 불리는 쇼가 있는데 그 네. 중에 하나인 MWC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MWC 2025년 25는요. 며칠 전에 이제 개막이 됐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행사인데 네. 이 행사가 이제 1987년부터 열린 행사고요. 실제로 이제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보통 라스베가스에서 1월에 열리는 CES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CES라고 하는 국제 이제 박람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 MWC라고 하는 행사가 지금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 가정 박람회 IFA라는 이제 쇼가 이제 가을쯤에 열리는데 이렇게 해서 세계를 보통 뭐 세계 3대 IT 전시회 뭐 오, AI 전시회 뭐 이렇게 그렇군요. 부르고 있죠. 네. 올해 초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행사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CES와 함께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MWC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일단 그때는 가봤는데 오늘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서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일정이 좀 너무 많아서 못 가서 너무 아쉽긴 한데 네. 아쉬운 이유가 이따가도 조금 설명드릴 건데 이번 쇼에 조금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떡해요? 건데요. AI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MWC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MWC가 원래 그 약자가 뭐냐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약간 이제 CES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전 세계 가전 중심으로 박람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통신사들은 다 있잖아요.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원래 했던 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KT나 뭐 LG나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뭐 대충 하는 전시장은 코엑스의 한 2.5배 정도 사이즈입니다. 예전에는 통신사 중심으로 참여했는데 요즘에는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보다 많은 한 200여 개국의 한 2,700개 정도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 190여 개의 회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 수도 10만 명 이상인 상당히 큰 회사라고 와.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도 뭐 구글이나 메타나 뭐 델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화웨이 뭐 이런 회사들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 행사는 방문객 중 절반 이상이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에 대한 쪽이다 보니까 뭐 통신 정책 관련 장관급이라든지 통신 사업자라든지 제조기업, 유통기업 이런 분야에 있는 들이 많이 들어오는 뭐 이런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행사였군요. 네. 그런데 이번 MWC는 기존 행사와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갈 걸이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거였는데 뭐예요? 원래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신사들 중심이라서 네. 약간 이제 소비자들 관점보다는 통신 기업들 간의 어떤 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기기들 이런 거 중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 IT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할 때 AI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MWC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많은 AI 기술들이 소비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적인 모습, 통신사들 역시도 예전처럼 뭐 통신 장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통신을 활용해서 AI를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도 이 MWC에 대한 관심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이슈가 됐던 게 딥시크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딥시크요. 그렇죠. 실은 이 MWC만큼 중국에 있는 기술을 보기 좋은 행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우리 이제 중국의 이제 화웨이 같은 회사가 네네네. 안 나갔어요 올해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통신 쪽에 한 데가 화웨이인데 그렇죠. MWC에 가면은 화웨이가 아예 큰 관 하나를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스페인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의 갈등이 있고 나서부터 CES에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요 MWC를 중심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거의 뭐 올인을 해서 전 세계 그 어떤 행사 중에 가장 크게 부스를 차리는 게 이 MWC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딥시크 이후에 지금 중국 AI 기술이나 중국의 이 IT 기술에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MWC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도 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밀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3개 통신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KT, LG,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있는데 3개 통신사 모두가 부스를 차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나가도 KT랑 SKT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별도로 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LGU 플러스까지 모두 다 부스를 차려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번에는 이 AI와 관련돼서 통신 쪽에서도 정말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일까요? 기조 연설자도 대부분 AI 분야 리더들로 채워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MWC의 핵심 주제가 융합, 뭐 연결, 창조 이렇게인데 우리가 요즘에 5G에서 5세대 통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6세대 통신이나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 결국 이게 제대로 되려면 다 AI라는 게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AI와 관련된 분야 리더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단순히 통신 쪽 말고도 AI 쪽에 상당히 유명한 미래학자인 뭐 레이 커즈와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분은 뭐 AI 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나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의 최고 경영자인 뭐 아라빈드 스리니바스라든지 아니면 미스트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AI 쪽에 핫한 CEO들은 거의 다 모였다. 뭐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생성형 AI라는 게 세계 경제에 최소한 수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더하고 있고 통신 산업에서 1,000억 이상 성장을 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쇼가 MW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아까 국내 통신 3사가 모두 부스를 꾸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그 3사가 어떤 기술을 선보일 걸로 알려졌나요? 네, 실제로 부스가 지금 차려져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좀 3사의 약간 전략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뭐 엔비디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하이닉스 같은 네,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SK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과 어떤 식의 제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클라우드는 AI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거든요. 데이터 센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엔비디아의 칩이 모여서 쉽게 말해서 많은 컴퓨터를 돌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센터가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SK 같은 경우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GPU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까지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프라를 주고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의 AI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보여줬고요. 네. KT 같은 경우에는 좀 흥미로운 게 KT 광화문에 있는 사옥을 그대로 이번에 부스를 차렸어요. 그래서 우와. 마치 사무실 안에서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해서 뭐 통신 시장의 경쟁 분석을 한다든지 고객 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AI라든지 우와. 아니면은 뭐 소음을 감지하는 스마트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이강인도 좀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강인 선수를 AI로 학습한 디지털 휴먼이 있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관람객이 뭔가 자기 이름을 이 화면에다 입력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김덕진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정말요?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좀 재미있는 요소 그리고 오. 음악 생성 플랫폼 활용해서 응원가 보여줄 뭐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LGU 플러스가 별도의 부스를 차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흥미로운 부분이 한 2-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를 AI가 직접 잡아주는 일종의 AI 보이스 피싱을 잡는 서비스 솔루션을 좀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럼 보이스피싱을 AI가 잡는 네.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즘에는요. 예를 들면은 앵커님,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아나운서께서 방송을 하는 거 한 3분 정도만 제가 따도 AI로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방송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의 목소리 3분만 학습시켜서 AI로 해서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뭐 부모님에게 전화하거나 누군가에 전화해서 뭐 예를 들면 돈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패턴을 학습한 A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도 아닌데 이 목소리가 AI로 만든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기계에 이거는 AI 목소리입니다라고 하는 게 뜨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AI를 갖고 차단하는 요런 이제 서비스를 하나 보여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AI와 대화하는 로봇을 이번에 하나 선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그
휴머노이드인 앨리스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네네. 실제로 이 앨리스 자체는 LG 플러스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이 만든 건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든 거에 이 LG가 만든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로봇하고 그냥 실제적인 대화를 하면 이 로봇이 막 물도 잡아주고 막 이렇게 뭐 어떤 뭐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번에 데모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네. 대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아까 휴머노이드라고 하셨죠? 네. 그 움직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실제로 이번에 보여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체는 아직 움직이지는 못하고 상체가 고정돼 있는데 네.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나 목말라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물을 집어서 네. 저한테 준다든지 이 와. 정도까지는 지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에 미국에서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챗GPT를 탑재한 로봇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실제 이 사람이 로봇하고 대화를 하는데 앞에 뭐 예를 들면 사과도 있고 막 설거지하는 그릇도 있고 하는데 이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네가 나한테 주면서 이걸 왜 줬는지 설명해줘 이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사과를 딱 집어서 저한테 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우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AI 언어 모델,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로봇에 들어가면 단순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행동도 하는 뭐 그런 미래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정말 로봇 친구들이 생기는 날이 얼마 네.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음, 그 MWC가 네. 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쇼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스마트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혹시 참여하나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 이번에 참여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포인트가 우리가 말하는 최신 폰은 이번에 S25가 나왔으니까 유럽이 또 가성비 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중저가의 AI가 탑재된 폰을 좀 내놨고 그리고 이제 XR 기기 중에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구글하고 함께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안경 비슷하게 끼고 나오는 미래를 보여주는 이런 쪽이 또 통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걸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만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샤오미라는 회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샤오미가 그냥 뭐 스마트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뭐 스마트폰, 가성비 좋은 배터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MWC에서 보여주는 샤오미는 기술적으로나 시도적으로는 이런다면 삼성전자를 넘어가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 이상의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나올 정도로 아, 그래요? 상당히 강력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어떤 걸 보여줬죠?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최신 폰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최신 폰의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제가 이번에 좀 가장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우리가 보통 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 카메라로 쓰잖아요, 많이. 맞아요. 근데 이 카메라 중에 보면 대부분 이 여기 작게 있는 이 그 렌즈의 개수 4-5개를 늘리는 거 이상 말고 일반 DSLR 같이 아주 큰 렌즈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샤오미에서 탈부착하는 카메라 렌즈가 붙은 스마트폰을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네. 그 말씀하신 그 렌즈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상당히 놀라운 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 뒤편에 보면 요즘에 이렇게 자석 충전하기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동그란 부분에다가 렌즈를 두꺼운 걸 딱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붙이게 되면 이게 가운데 렌즈에 있는 게 없는데도 거기에 있는 화소랑 스마트폰 렌즈의 화소를 AI로 합쳐가지고 엄청난 고화질의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는 형태이죠. 이런 탈부착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도 나왔고 심지어 샤오미가 최근에는 그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 컨셉의 전기차들을 이제 내놨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지 SU7이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단순한 스마트폰 통신을 넘어서서 다양한 제조나 로봇까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우리가 이 쇼를 그냥 단순히 한 번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술들을 자세히 보면서 국내 기업들에서의 좀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 해야 될 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네네. 저는 궁금한 게 많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WC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여기 문자가 또 도착을 했어요. 네.
850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평택에서 세무정 듣고 있습니다. 밖에선 눈이 내리고 라디오에선 알찬 정보가 나오네요. 정은혜 아나운서 이틀째인데 너무 잘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AI 잘- 목소리보다는 역시 사람의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 반응이 좋습니다. AI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사람의 목소리죠. 또 좋은 말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봄철 맑은 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뒷표면 가까이에서 연기 같은 것이 아른거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말할 때 아지랑이와 아지랭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아지랑이가 표준어고 아지랭이는 비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표준어 규정을 보면 아지랭이처럼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험이 없어서 일에 서투른 사람을 뜻하는 것은 풋나기와 풋내기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아지랑이와는 달리 풋내기가 맞습니다. 풋내기의 경우는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는데 풋내기 외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표현들인 서울내기, 신출내기, 여간내기도 모두 나기가 아니라 내기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개는 아지랑이처럼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서울내기, 풋내기, 신출내기, 여간내기, 냄비 등과 같은 일부 단어의 경우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과 동북권에도 대설주의보가 확대 발표됐고요. 경기 내륙과 충북, 강원과 경북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는 최대 40cm 이상,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에도 10에서 30cm의 매우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충북에도 3에서 10, 경기 내륙에도 최대 8cm, 서울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남쪽 지역은 주로 비로 내리고 있고 중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나 또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와 눈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
신선썰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청주와 대구 5도, 전주 7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기상해일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며 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 전 새 재판관 임명은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가 클수록 집을 사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나이가 어리고 자산이 적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시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의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모든 군사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현지 시각 3일 백악관 안보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결정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간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면서요. 네, 뒤끝 한파도 물러가고 봄이 오나 싶더니 난데없이 다시 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대 50cm가 넘는 눈이 쏟아진 곳도 있고요. 제설차 3천여 대가 투입돼 밤새 눈치우기를 계속했지만 퍼내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산간마을을 오가는 마을버스는 발이 묶여 보이질 않고요. 사고도 잇따랐는데 눈이 쌓인 소나무가 건물 위로 넘어지는가 하면 트랙터가 눈길에 미끄러지고 승용차끼리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강릉 안반대기 등 주요 고갯길 3곳은 그젯밤부터 차량이 통제됐고요. 설악산과 태백산 등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 이른 곳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강원 산지와 경북, 충북 남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40cm,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30cm의 눈이 추가로 더 쌓이겠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눈이 녹았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 운전하실 때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 더 무거운 습설인 만큼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취약시설물은 붕괴 사고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일부 동해안은 내일까지도 굵은 눈발이 이어지겠고요. 기상청은 눈과 함께 내일 아침까지 꽃샘추위도 나타나겠다며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대설 한파에 채소값이 치솟고 있어요.
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앞두고 있지만 대설과 한파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농산물 중심 밥상 물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까지 할인 지원을 연장해서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6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년과 비교해보면 76%가량 뛰었고요. 또 배추 소매 가격도 상승해 한 포기당 5,100원을 돌파하면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30%,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당근과 양배추도 작황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 24% 상승했고 양배추도 평년보다 45% 넘게 올랐고요. 또 오이와 시금치도 각각 평년 대비 25.8%, 29.6% 뛰었습니다. 이렇게 채소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이상기후 여파 때문인데요. 네. 지난해 여름철 고온이 가을까지 지속되면서 생육기가 긴 작물의 생산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또 과일 가격의 흐름도 심상치 않은데 지난 1월 생산자 물가에서 딸기와 감귤은 각각 57%, 26%가량 올랐습니다. 또 실제 소매 가격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조금 전 대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시 기준 강원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얼음이 언 구간은 특히 위험하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천천히 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설과 한파로 채소값이 오르고 있는데 요즘 수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오죽하면 국민 횟값으로 불리는 우럭과 광어도 조만간 시가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우럭의 경우에는 2월 셋째 주 평균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60%나 뛰었고요. 예. 광어도 같은 기간 23% 넘게 올랐고 김과 참돔도 각각 16%, 9%씩 상승했습니다. 역대급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인데요. 지난해 7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장장 71일 동안 고수온 특보가 이어졌는데 특보 발령제를 실시한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고요. 이 때문에 양식업 피해액 역시 1,430억 원을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피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를 찍었습니다. 특히 올해 우럭 도매 가격은 최근 수요 감소로 인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약 18%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광어 역시도 7% 가까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수원에서도 양식이 가능한 대체 품종을 보급하고 양식장 이전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사회 갈등 정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빈부격차를 비롯해서 지역부터 남녀,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등 다양한 사회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보와 보수,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 파혼을 하거나 가족, 친구와 연을 끊기까지 하는 등 갈등이 일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갈등 정도는 지난해 4점 만점에 3.04점을 기록해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2점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2년 전부터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점대를 기록했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에 대한 점수가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예. 지역 간 갈등과 정규, 비정규직에 대한 갈등이 3점 초반대로 그 뒤를 이었고 노사 갈등, 빈부 갈등 등으로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정치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최근에는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가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정치 성향이 달라 파혼하는 예비 부부가 생겨나는 등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생채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5년째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점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 말하기도 했고요. 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남자친구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데 헤어지는 게 맞느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연인을 설득하다 엄청 싸웠다 같은 글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진보와 보수 간 정치 갈등은 남녀 갈등, 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 또 다른 사회 갈등으로도 번지기도 하는데요.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등에 따르면 탄핵 촉구 집회 전체 참가자 중 2030 남성은 8%대에 불과하지만 같은 나이대 여성의 비율은 27%를 넘기는 등 참가자들도 젠더와 세대에 따라 양분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다른 정치적 견해로 부모와 자녀가 세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등 수준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가는데 정부나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행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 2021년 47%대에서 2023년 40%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또 지난해에는 39.07%를 기록하면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또 새학기 첫날인데요. 학교 앞 문방구는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네, 새학기 대목이 왔지만 상인들은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연신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구매처 확대 등으로 문구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전국 문구 소매점 수는 7,800여 곳으로 5년 전과 비교해보면 20%가량 줄었는데요. 매년 300곳이 넘는 문구점이 사라진 셈이고요. 여기에선 저가 생활용품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을 이겨낼 수 없는 이 문구 소매점의 줄폐업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학기를 앞두고 창신동 문구원구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듯 보였지만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손님들은 학용품은 이미 온라인으로 다 시켜서 오늘은 구매하지 않았고 장난감만 하나 샀다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날 매출이 3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한 문구점 주인은 평일에는 이보다 더 못하다 한숨을 내쉬고요. 시장 골목 곳곳엔 셔터를 내린 채 임대 현수막을 내건 문구점이 여럿 있습니다. 학교 주변 동네 문구점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화성에서 7년간 문구점을 하다 지난달 폐업을 했다고 하는 한 상인은 가게 앞에 점포 정리를 내걸고 땡처리를 해도 재고 정리가 안 돼 폐업 매입 전문업체 반의 반값으로 팔았다 하소연하기도 했고요. 네. 소매 문구점이 벼랑 끝에 내몰린다 보니까 도매업을 하는 문구점도 타격이 큽니다. 청산동에서 30년 넘게 도매 문구점을 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이 일을 하는 동안 매출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매출 감소 추세로 꺾였다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문구 소매점의 자리는 다이소 같은 저가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들이 대체하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온라인 문구 사무용품 거래액은 2022년 1조 800억 원대에서 2023년 1조 9,171억 원, 또 지난해에는 2조 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고요.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매해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의 여파도 크다고 합니다. 학교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가격 경쟁력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동네 문구점이 참여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에 있는 문구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문구점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투복 품질 개선에 나선 육군이 입찰 성능 시험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에 넣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육군은 올 하반기 야전부대 보급을 목표로 전투 피복 체계 품질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육군에서 보급하는 8종의 겉옷을 기능성, 보온성, 활동성을 높인 4종으로 바꾸는 게 골자고요. 올해 450억 원, 또 내년에는 1,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네. 지난해 시험 적용을 거쳐 공개 입찰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입찰을 위해서 공급업체들이 충족해야 하는 성능시험 기준을 두고 업체들 사이에서 대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피복의 오염에 따른 수분 침투 방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네. 육군은 해충 방지제인 디트가 닿았을 경우에 제품이 손상되는지를 따지기로 했는데 하지만 업체들은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이 디트에 따른 손상 여부를 성능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물기에 젖은 상태에서 피복을 오랫동안 접어뒀을 경우 습기 차단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도 또 논란인데 육군은 미군보다 14배나 강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선 이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은 고어텍스 정도밖에 없다며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넣어 사실상 특정 업체만 독점적으로 입찰이 가능하게 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다 선을 그었는데요.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논란이 된 디트 성분으로만 가능하다면서 한국군이 사용하는 해충 방지제는 현재 시험법이 없기 때문에 수치화된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여름과 가을에 쓰는 해충 기피제를 왜 겨울에 입는 기능성 방한복에 적용하느냐는 지적에는 겨울에도 진드기류에 의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연구 결과를 이유로 냈습니다. 예. 또 일부 미군보다 과한 성능시험 기준에 대해선 국방부 연구 용역 사업인 한국군 피복 레이어링 체계 연구에 포함된 기준에 대한 관련 기관의 토의와 전력 지원 체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 독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개 이상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최근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끝내 숨졌다고요. 네, 사고가 벌어진 지 닷새 만인데요. 부모는 장기 기증을 결정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준 뒤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지난주였죠. 아이는 집에서 난 불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까지 마셔 중태인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예. 당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앞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전기요금 등이 지속적으로 미납되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부모와 상담을 했지만 당시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딸을 떠나보낸 부모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련한 임시거처에 지내고 있고, 예. 관할 지자체는 유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뒤늦은 지원에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받았어야 할 아이가 사회 안전망 빈틈 사이로 떨어져 버리면서 틈새 없는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들을 지켜내자는 목소리 쉬이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농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각 나이 세대별 재무계획과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생애 주기별 재무계획 및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 자금을 준비하기에는 결혼자금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등 저축을 할 여력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예. 노후 준비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대별 미래 준비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하고 어떤 투자 상품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노후 대비는 아직 멀게 느껴지기만 하거든요. 나이와 상황, 환경에 따라 필요한 돈과 목적이 달라지죠. 네. 사회초년생의 독립자금 또는 결혼자금이 필요하겠고, 그 이후엔 또 출산, 교육비 등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눈앞에 놓인 재무적 상황에만 집중하기에는 필연적으로 다음 목표가 다가온다는 점이죠. 네. 근데 이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할 시간이나 여러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산 위에 빚이 먼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재무설계는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준비 시간에 따라 상품을 분배하는 게 분산 투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선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전략 살펴볼 텐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서영노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세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대 때도 어느 정도 재무 설계가 필요할까요?
10대 때는 일단 아이가 돈과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경제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게 핵심인데요. 네. 이 코너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목표를 정하고 세뱃돈이나 용돈 일부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 목표는 너무 크게 잡기보단 물건 구매나 여행 자금 마련 등 소소한 계획을 잡아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돈을 모아가고 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겠죠. 예. 지나치게 투자에 몰입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과정을 잘 소화한다면 향후 대학 등록금 준비나 유학 비용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저축 습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시기에는 여러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일단 저축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이 시기엔 재테크보다 재무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기에 청소년 정용으로 제공하는 정기적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고요. 소액 투자로 투자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면 안정적인 대응주 위주로 장기 투자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식 펀드나 ETF 상품을 추천하는데요. 네. 시장의 큰 주익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요즘 핀테크 앱을 보면 소액 투자나 잔존 투자 서비스도 많거든요. 이런 걸 활용해 투자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20대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네요. 20대 생각만 해도 참 부러운 시기인데요. 네. 보통 이 시기에 대학을 다니거나 같이 옆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때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기도 어렵고 자기 개발과 학업에 들어가는 지출도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또 20대 후반으로 가면 독립 또는 결혼 등 첫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기라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일단 소득이 있다면 소득 관리 그리고 소비 습관 형성, 저축과 투자 기틀을 20대에 만들어 둬야 합니다. 이 시기에 일단 1년에서 3년 정도 단기 목표로 비상자금을 만들어 두는 게 좋겠고요. 네. 5년 이상의 중기 계획, 예를 들면 자동차 구매 또는 전세자금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사항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상환 계획까지 수립해야 하고요. 7년 이상의 장기자금 계획인 결혼 비용도 이때부터 시작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소액으로 시작하면 향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20대인데 바쁘겠네요. 빨리 이런 거를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20대는 어떤 상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20대 투자 상품 키워드로 청약 통장, 정기식 펀드, 적금, 투자 이렇게 꼽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 코너에서 몇 번 다뤘던 청년 도약 계좌 오늘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 가능해요? 네.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등 정부의 청년 지원 제도 조건만 된다면 이걸 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독립을 한다면 저금리 전세 대출 제도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량은 청년 대상 5대 상품이 있으니 이를 통해 안정적인 종잣돈을 만들 수 있고 네. 투자 상품 또한 이 시기에 시작하면 장기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S&P 500이나 코스피 200 등의 ETF 상품에 장기 분산 투자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정기식 펀드처럼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나 퇴직연금 등의 상품도 이때부터 가입해두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목돈 마련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저축과 투자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한번 은행 가서 상담 받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30대 좀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30대가 가장 변화도 많고 또 목돈도 많이 필요한 때로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그럼 저축보다는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요즘 비혼주의자도 많다지만 저는 일단 결혼을 전제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0대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다면 지출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 보통 주택 마련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 재무 설계는 나만이 아닌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리스크 관리, 목표별 자산 분배가 중요하겠죠. 10대 때부터 습관이 잘 형성됐다면 괜찮겠지만 아닌 경우 가계부 정리를 통해서 고정 지출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면서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네. 만약 부채가 있다면 부채 상환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빚도 자산이 아닌가요? 하는 분들 많은데요.
30대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순차적으로 큰 재무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학자금 대출이나 카드 할부금,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다면 최대한 갚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중장기 목표로 주택 마련 및 주택 자금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0대가 본격적인 재테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돈이 들어가는 항목도 많고요. 그래서 통신비나 배달 음식 등을 줄이기 등을 통해서 고정 비율을 줄이고 저축 여력을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또 여러 긴급 상황을 대비해 월수독 6개월치 이상의 비상자금을 분리해서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빨리 갚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네. 이자를 내는 걸 좀 그 기간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재무적 상황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상환을 미리 최대한 빨리 모아서 빨리 갚고 네. 또 주택을 만약에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 또 대출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게 그런 우선입니다. 거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해야 한다면 어떤 상품이 적합할까요? 본격적으로 자산을 늘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저축과 공격적인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데요. 우리 코너에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신혼부부 또 아이 출산부부에게 여러 혜택 등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주택 마련에서는 제일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20대 청약통장 가입해야 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30대부터는 청약 인정액만큼 한도를 채워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도 20대보다는 늘리고 보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 상품으로 네. 부동산 시장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고요.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로 자산 수익을 높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미국 ETF 상품으로 수익을 올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노후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좋다고 봐서요. 네. 퇴직연금 DC나 RP 계좌를 이용해서 ETF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금 수익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40대는 지출이 더 커지는 시기예요. 이때 돈을 모으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40대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면서도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네.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상환, 노후 준비 등을 고려한 재무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은퇴 이후의 삶,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할 때 보면 네. 극단적인 가계부 줄이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일단 1년에서 3년의 단기 목표로 비상자금 확보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부채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예. 5년 이상의 중기 목표로는 자녀의 교육자금 준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로 노후자금 설계와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노후 준비가 핵심이면 어떤 상품이 적합할까요? 일단은 그 전에 비상금은 파킹 통장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네, 파킹 통장으로. 네. 아이 교육자금은 시기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저축 상품이 좋겠죠. 네. 이를 제외하고 투자 상품 기준으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어떻게요? 장기 국채와 채권형 정시 펀드 또는 채권형 ETF 상품으로 자산을 불려가며 노후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상품으로 예를 들면 미국 배당주인 존슨앤존슨, 애플, 코카콜라 같은 종목과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자, KTNG 그리고 이번 달 배당락이 있는 LG전자 등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거나 고배당 ETF 상품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금융상품이 아닌 부동산 투자인데요. 오피스텔, 상가, 원룸 등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몇 번 다룬 경매 시장을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경매가 가능하니 이것도 살펴보면 좋겠죠. 오, 네. 마지막으로 30대에 추천드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 40대에도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나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50대와 60대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노후 대비를 얘기하면서 50대, 60대 기준을 얘기를 드렸기에 짧게만 얘기를 하면 네. 일단 50대엔 대출 잔액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생활비 정도의 비상금
비상금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노후 자금을 미리 계산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하고요. 예. 투자 상품도 손실 방어에 주력해야 하고요. 배당, 연금, 부동산 등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60대는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질 가망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50대처럼 비상자금 확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임대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외엔 부동산 자산의 정리 계획을 세워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에 여유가 있다면 상속 증여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로드 스튜어트와 스티비 원더가 부른 마이세리 아모르. 로드 스튜어트와 스티비 원더가 부른 마이셰리 아모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네, 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주님. 전 50대 후반 자영업자고요. 남편은 퇴직 1년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을 88년부터 가입해서 지금까지 납부 중입니다. 자녀는 아직 미혼이고요.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노후자금 준비 지금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노후자금은 얼마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원장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노후자금은 지금 이 순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고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김원주님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라고 말씀을 여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뭐 국민연금을 납입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두 사람이 부부가 따로따로 가입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 그래요? 연금을 수령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연금 중에 가장 우선은 저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노후자금 준비를 지금부터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1순위로 두고 가입을 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고요. 네.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다면 뭐 전에 말씀드렸던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개인연금 등으로 미래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후자금 얼마면 안심할 수 있을까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노후자금 계산하기에 대한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돌려보기로 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난 방송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이정옥 님이 보내주셨어요. 20대 초반 대학생 아들이 2년 전부터 아빠의 권유로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해 월 9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령이 어렵다고 해서 잠시 중단을 하고 나중에 취직하면 다시 납부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다음 주 방송을 예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고해야 될 것 해주세요. 같아요. 다음 주에 무조건 국민연금 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오해나 하지 마시고요.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찬성을 했다가 중간에 그런 뭐 수급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반대를 했던 적도 있고 다시 또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연금 제도에서 제일 좋은 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적이어서요? 계산을 해보면 네. 가장 안정적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는? 중에는 국민연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아빠의 권유로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했는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국민연금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납입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수령이 어렵다고 해서 잠시 중단하고 있다고 했지만 되도록이면 국민연금은 꾸준히 계속 내시는 게 좋다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는 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5226님의 문자입니다. 군에 있는 아들에게 적금 외에는 무서워서 권하지 않았는데요. 장기 투자 시작하기 괜찮은 시기란 거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하나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 아직 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좀 뭐 투자라는 게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요즘 언론 매체 등을 보면 지금 로봇 같은 것들이 AI들이 막 탄생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실생활에 가까워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5년이나 10년이나 이후의 생활에는 로봇이 지금보다 많이 진화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로봇에 관련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뭐 뇌를 담당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매월 일정 금액으로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20대 초반일 것 같은데요. 군에 지금 있다고 하니까 항상 그 모든 투자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공부도 빨리 맞습니다. 이른 시기에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주말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근데 봄이 오나 싶었는데요. 오늘 또 눈이 왔어요. 뭐 진짜 한겨울로 다시 가는 느낌이 들 3월에 정도. 지금 눈이 왔습니다. 네. 예전에 4월에 눈을 본 적도 기억이 잠깐 있지만 네. 어쨌든 경칩을 앞두고 눈이 오니까 정말 다시 겨울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개구리 놀랄 것 같은데요. 나오려다가. 쏙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건 순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걸까요? 이 봄이 오는 소식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겠다라고 하면 으잉 하실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봄에도 속도가 있다라고 바꿔 말하면 좀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요. 봄의 속도요? 네. 이 더 정확하게는 봄꽃이 피는 개화 속도를 말합니다. 이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곳이 제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곳에서 봄꽃이 핀다는 소식이 딱 들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도 봄꽃 소식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차로 제주까지 쭉 갈 수는 없지만 대신에 서울에서 제주까지를 직선 거리로 쭉 환산을 해보면 네. 한 대략 430에서 440 어떤 분은 한 450km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봄꽃은 시속 한 1.2km 정도로 북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루로 치면 약 30km 정도 거리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봄꽃 예보가 나왔을까요? 그 제주도 언제 핀다고 합니까? 네, 일단 조금 빠른데요. 이 기상정보업체 웨더아이가 최근에 네. 예보를 했는데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의 개화 시기는 전국 평년보다 이틀에서 열하루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벚꽃도 서귀포에서 3월 22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적으로는 한 사흘에서 여드레 정도 이르게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다라는 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는 3월 14일에 서귀포를 시작으로 해서 남부지방은 3월 15일에서 19일, 중부지방은 17일에서 23일, 그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북부나 산간지방은 3월 31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진달래는 3월 16일에 서귀포를 시작으로 해서 남부지방은 3월 16일에서 23일, 중부지방은 3월 19일에서 25일, 그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지방은 3월 28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백미입니다. 벚꽃. 네, 벚꽃이요. 또 여의도도 벚꽃 난리 나잖아요. 그럼요. 네, 이 벚꽃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사흘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일찍 핀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호남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한 평년보다 여드레 정도 빠른 시기에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벚꽃 같은 경우는 서귀포가 3월 20일, 남부지방이 3월 23일부터 30일, 네. 또 중부지방은 3월 29일에서 4월 4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지방은 4월 4일 이후에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보통 봄꽃의 절정은 이 꽃이 핀 다음에 만개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이 날짜에다가 일주일씩 더하시면 네. 만개 시즌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평년보다 정말 더 빠른 시기에 벚꽃이 개화하네요. 네네.
또 그렇게 봄꽃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꽃나들이 가면 좋을 여행지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정은혜 아나운서의 이 미소처럼 화사한 그런 꽃나들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 사실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는 매주 꽃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꽃축제나 봄꽃 명소로 이 유명한 곳들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네. 제가 오늘 좀 소개할 곳은 조금 생소한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죠? 자, 경남 남해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혹시 남해의 별명 아세요? 남해에 별명이 있었어요? 뭐예요? 네, 이 조선시대 때랑 요즘이랑 좀 다른 듯 비슷한데요. 네. 500년 전에는 일점선도라고 해서 신선이 논이는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신선이 논일까요? 그쵸? 그런데 요즘에는 네. 보물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보물섬. 워낙 값진 볼거리가 넘쳐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요. 예. 그래서 요런 것을 가지고서 남해를 가시기 전에 네.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요새 종이 지도가 좀 구하기 힘드시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인터넷 통해서 한번 쫙 펼쳐서 보시면 네. 지도를 펼쳐놓고 남해를 위에서 한번 보시면 네. 마치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양쪽 날개 위를 하동이랑 사천이 잇고 있는데요. 네. 이 서쪽 귀퉁이에는 노량대교와 남해대교, 그리고 오른쪽은 창선 삼천포대교가 놓여 있어서 오는 길이 아주 수월합니다. 오늘 새롭게 한 소식이 많네요. 남해가 나비를 닮았다는 것도 오늘 알았고요. 더구나 보물섬이라는 별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봄철 이 남해의 모습은 어떨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 남해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샌 노란색으로 난리가 납니다. 혹시 유채꽃인가요? 딩동댕입니다. 네, 이 유채꽃이 정말 만발하는데 네. 바로 오늘 소개할 이곳 두모마을로 가시면 유채꽃 천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흔히 유채꽃 하면 제주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사실 여기 두모마을도 제주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다랭이 논이라고 해서 계단식 논 있잖아요. 네네네. 이 논이랑 같이 쫙 펼쳐져서 매력적인데요. 이 다랭이 논이 층층이 된 계단식 논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두모마을의 다랭이 논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 유리에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동글동글동글하게 맺히는 모습이 생기잖아요. 이슬처럼 맺히죠. 예, 그렇게 맺히잖아요. 네. 그런 맺히는 모습이 계단식으로 해서 층층이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요런 계단식 논 사이사이에 네. 유채꽃이 쫙 피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유채꽃이 계단식 논 사이사이에 피고, 그러니까 그것을 쭉 이어보면 큰 대문자 S 모양의 계단식 논이 층층이 이어진다라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장관일 것 같은데요. 정말 장관이고 와. 이국적이고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 색깔로 표현하면 황토 흙에다가 네. 초록 풀에다가 여기에 노란색 유채꽃에 또 푸른 남해의 하늘까지. 색 조합까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뭐 텔레비전 처음 시작할 때, 방송 시작할 때 천연바 있잖아요. 네네네. 예, 거의 그런 느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그 유채꽃을 같이 보실 수 있는 마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다랭이 논으로 유명한 또 다랭이 마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쪽도 좋지만 봄에는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두모마을로 한번 가시면 좋겠고, 이 두모마을 다랭이 논을 배경으로 사진을 하나만 남기시면 네. 정말 인생샷 남겼다,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유채꽃 봄에만 볼 수 있잖아요. 이때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이곳 가셔서 인생샷 남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 같은 남해 두모 마을을 이 그림 같은 사진으로 남기려면 또 알아야 할 꿀팁이 있다면서요? 예,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이 두모마을 사진 찍을 때 알아두면 좋을 3가지. 그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 아침에 조금 서둘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네. 도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주정차로 피해 안 가게 잘 좀 차를 대놓고 이쪽에 가시면 그래도 좀 인파에 덜 붐비게 사람들이 덜 나오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멀리서 이 칸칸이 이어지는 계단식 다랭이 논 느낌을 살리려면 가급적 아래에서 위보다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며 찍는 게 좋고요. 네. 또 자기 눈높이에 맞는 중간지대에서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예쁘게 그럴싸하게 나오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3번째.
논과 논 사이를 걸을 수 있는 마치 좀 산책로 같이 그렇게 길이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을 배경으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나 좀 찍어줘. 뭐 뒷모습이라든가 네. 옆모습이라든가 하는 그걸 남기시면 정말 노란색 유채꽃밭 안에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주 인상적인 사진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 꿀팁 기억하셔서 모두 인생샷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모 마을에는 유채꽃과 다랭이논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다면서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같이 여행하고 있는 곳이 남해잖아요. 네. 이 남해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청정바다 아니겠습니까? 이 청정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만큼 갯벌, 바지락 캐기가 또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밀물 때 밀려든 물고기를 썰물 때 못 나가게 막아서 고기를 잡는 개매기 체험도 좋고요. 또 지금부터 10월까지는 마늘 농사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봄에는 마늘종을 뽑거나 마늘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네. 가을에는 마늘을 직접 심어보는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월부터 10월까지는 쌀 농사 체험이 가능한데요. 네. 봄에는 모내기, 가을에는 추수를 통해서 농사를 직접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남해인 만큼 맛깔난 먹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군침이 돕니다. 네. 이 뭐니 해도 뭐가 있죠? 남해하면 떠오르는 또 그 먹거리가 멸치회와 멸치 쌈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멸치쌈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죠. 네. 안 비리잖아요. 안 비려요. 구수하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바로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흔히들 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네, 되는데.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절대 그 비린 맛이나 이런 게 강하지 않고 구수합니다. 맞아요. 멸치쌈밥은 이 손가락 두께만한 두툼한 멸치가 여러 양념이랑 채소가 버무려져서 나오는데 그거를 그래서 상추쌈이나 깻잎쌈으로 딱 한 입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이 한창 살이 부드럽고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오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니까 지금 가시면 아주 더 맛있는 멸치회나 멸치쌈밥 드실 수가 있고 네. 또 해초 비빔밥도 추천할 만한데요. 네. 싱싱한 해초를 별건 넣지도 않습니다. 뭐 몇 가지 채소랑 고추장에 참기름만 쓱쓱 비벼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싱싱한 바다를 한 입 가득 머금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지금 아니면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인데요. 어떤 거예요? 도다리 쑥국입니다. 이 도다리 쑥국이 원래 통영의 봄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이 통영, 남해, 뭐 거제 이런 곳이 멀지 않게 그 남해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영에서 나는 음식도 남해에서 드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도다리가 봄이 오면 서서히 맛이 든다고 해요. 그게 이 겨울에 산란하고 봄에 살을 찌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두툼한 살이 물이 오른 살을 도다리를 맛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남해의 쑥, 이 통영의 쑥 역시 이 어린 쑥인데요. 이제 겨울에 언 땅을 막 뚫고 나온 그 쑥을 네. 캐서 이 도다리 쑥국을 만드는 거라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향 또한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햇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바다 바람을 맞고 자란 쑥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도다리 쑥국을 도다리가 중심이 아니라 쑥이 중심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다리 쑥국 꼭 한 사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도다리 쑥국은 주로 된장이나 푼 맑은 장국 형태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마, 무 적절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꼭 건강식으로 한 그릇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제 봄 향이 물씬 나는 이 맛집 먹거리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남해와 봄 이게 참 매력적인데 그럼 다음 여행지는 또 어딘가요? 네, 요번에는 살짝 위로 좀 올라가 볼까 해요. 섬진강 물길 따라서 점차 봄꽃들이 여기저기서 경쟁하듯 피고 있는데 네. 전남 구례의 산수육꽃 소개하려 합니다. 산수육꽃이요. 여기는 지난주에 조금 추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살짝 꼬였는데요. 네. 원래 이번 주에 개막하려고 했던 구례 산수육꽃 축제를 한 주 미뤄서 다음 주 15일부터 23일까지 아흘에 동안 열립니다. 구례 산수육꽃이 전국에서 나는 산수유의 한 70%가량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 3월의 구례에는 산수유꽃과 함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이 산수유꽃은 유채꽃의 그 노란과 좀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유채꽃이 굉장히 샛노랗다라고 한다면 산수유꽃은 약간 좀 필터를 낀 느낌이라고
맞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왜 그림 그릴 때 파스텔이나 아니면 뿌연 아침 안개가 낀 상태에서 뭔가를 볼 때의 그런 느낌을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네. 구례에서 산수유꽃을 제대로 보려면 찾아가야 하는 곳이 산동면입니다. 네. 지리산 만복대 아래자락에 자리하는데요. 이 반곡마을이 그중에서도 산수유꽃이 가장 빨리 피기도 하지만 화사하게 뿜어내는 모양새도 아주 으뜸인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꽃담 마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꽃담 마을. 예. 이 반곡마을에서 서시천이 흐르는데요. 그 물길 따라서 나무 데크길이 쫙 놓여 있습니다. 네네. 그 양 옆으로 산수유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길 옆을 노란색 물감으로 꼭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봄에는 이 서시천이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천이 흐르는 안반까지 내려가서 직접 또 걸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반 위에 서서 산수유꽃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남기시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느낌을 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채꽃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겠어요. 구례 반곡마을 말고도 이 산수유꽃을 즐길 수 있는 곳 또 있을까요? 반곡마을뿐만이 아니라 지리산 다름제, 또 숙성치 아래의 달점마을, 또 견두산 아래의 개청마을과 현천마을도 이 산수유꽃 즐기기가 아주 좋은데요. 특히나 한 곳 더 꼽으라면 이 마을 전체에 돌담을 두른 곳이 있습니다. 네. 이 돌담과 산수유꽃이 어우러져서 가장 아름다운 봄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상위마을이란 곳인데요. 여기 정말 꼭 가볼 만한 게 네. 지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소개한 반곡마을보다 심지어 일주일 차이를 두고 개화와 만개가 이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산수유의 꽃말이 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우와. 이름을 본따서 사랑길, 또 산수유 사랑공원, 뭐 기타 등등의 사랑 들어간 이름의 명소를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네. 평소에는 좀 소박하지만 산수유꽃이 한창 필 때 빛을 발하는 곳이니까 사랑길, 또 사랑공원, 연인이나 가족끼리 함께 걸으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해 유채부터 구례 산수유까지 노란색의 향연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가볼 여행지의 봄꽃은 과연 무슨 색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다시 한번 섬진강 쪽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남해와 구례의 딱 중간에 있는 곳인데요. 이름 자체가 볕 잘 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광양입니다. 광양이요. 네, 관광 슬로건이 선샤인 광양이라고 할 만큼 여기 진짜 햇볕이 진심인 곳인데요. 와. 광양의 봄꽃하면 매화를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인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거의 광양 매화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그 중심이 다안면입니다. 축제 장소 자체도 다안면에 있지만 이 축제 본 장소 말고도 섬진강 따라 쭉 이어지는 다안면 곳곳이 이 매화가 절정을 이룰 때면 아주 매화가 뒤덮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매화 천국입니다. 네. 이 매화는 섬진강 줄기를 따라서 마치 폭죽 터지듯이 팝콘 터지듯이 그렇게 매화나무에 꽃망울을 틔우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섬진마을의 청매실농원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 매화 특유의 희고 붉은 자태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곳인데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이 백운상 중턱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네. 농원 전체 전경은 물론이고 매화마을, 섬진강 그리고 지리산 자락의 그 경남 하동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전망을 자랑하고요. 또 농원 뒤편에 대나무 숲길이 짧게 나 있거든요. 이 굵은 매화나무랑 어우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운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원에 작은 연못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이 그 위에 매화꽃이 이렇게 떨어질 때면 바람이 슬슬 불 때마다 물결이 일면서 마치 뭐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내는 듯한 와, 모습을 또 보여요. 전경이겠네요. 예, 그래서 아주 낭만적입니다. 네. 그래서 왜 벚꽃 한창 필 때 하늘에서 벚꽃비가 내려요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매화비가 내려요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와.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번에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해시태그 주말 안내서 나만 알고 싶은 숨겨진 봄꽃 여행지 살펴봤습니다. 장지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크러쉬의 뷰티풀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